지금까지 리플에 대한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4년 동안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이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런 삼각 패턴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 에스크로 물량이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체, 거래소로의 이체가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서 가격을 일부러 좀 지금까지 눌러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를 필두로 거대 송금 은행권들이 굉장히 리플렛을 많이 탑재하면서 월 4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리플 ODL 플랫폼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권 지역에서 리플렛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거래소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드월렛, 콜드월렛, 그런 USB 형식의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빗썸도 활용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거래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국내 5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가지 거래소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VASP라고 하는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그런 거래소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금융의 그 기구들과 함께 손잡고 있는 VASP라고 하는 그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안전하다라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 자체가 세계 최대 거래소다 보니까 유동성도 굉장히 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킹 상품이라든지 얼은 상품을 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 밀레니엄 세대시거나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고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 쪽보다는 그냥 국내 그냥 5대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 나름대로 또 UX, UI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국내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게 편리하면서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물량은 왜 있는 것인가요? 네, 리플사가 이제 2017년 말부터 총 물량 1000억 개 중에 55%의 물량을 에스크로 지갑으로 락업을 시켜놨습니다. 이 에스크로 물량의 명분 자체는 이제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매달 1일마다 은행에게 10억 개의 XRP를 대여 또는 판매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우리 XRP를 가지고 있어서 리플 페이먼트를 한번 써봐. ODL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한번 써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조금씩 은행들에게 판매가 대여가 돼가지고 리플 페이먼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한 트랜잭션당 이제 0.00001개의 XRP가 소각이 되는데 벌써 1,300만 개 이상의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은행이라든지 송금 회사에서 리플렛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XRP를 통해서 브릿지 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50억 개로 시작했던 그 에스크로 물량도 지금 현재는 약 390억 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약 110억 개의 물량은 이미 은행에게 대여 또는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물량 자체가 리플사에서 좀 많이 에스크로 지갑으로서 가지고 있고 또한 리플사 자체가 약 44억 개 정도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 개 중에 약 40% 정도는 리플사가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정말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채택 그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XRP의 1000억 개의 물량은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를 필두로 한 그 개발진들이 리플을 이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과거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50분의 1로 쪼개졌던 것처럼 리플은 이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하위 단위 드랍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가 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면서 나중에 리플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수수료가 비쌀 수가 있으니 그때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텐셜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제 리플에 대한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4년 동안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이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런 삼각 패턴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에스크로 물량이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끼리 항상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체, 거래소로의 이체가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끼리의 부의 분배가 좀 이루어졌고 개인들이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서 가격을 일부러 좀 지금까지 눌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이란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ODL이라고 하면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하나의 약자로 봐주시면 되고 사실 ODL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리플사에서 고안한 세 가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X커런트, 이 부분은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플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가치가 빠르게 이동이 되고 오차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시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래피드입니다. 이제 이 경우가 ODL로 진화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가치를 이동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으로 금융망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XVIA 같은 경우는 API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빅테크 회사라든지 핀테크 회사에서 리플렛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완전히 이제 ODL로 통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ODL 이꼬르 리플 페이먼트로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ODL 같은 경우는 리플을 송금 메커니즘에 완전히 활용을 해가지고 3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1초에 약 3,500건의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그 가치가 이동될 때 XRP가 0.00001개가 완전히 소각이 되면서 이제 수수료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친화적인 그런 결제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니움이라든지 에어월렉스라든지 튠즈와 같은 그런 송금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태국의 SCB 시아은행과 같은 이런 거대 송금 은행권들이 굉장히 리플렛을 많이 탑재하면서 월 4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피오나 머레이에 따르면 리플 ODL 플랫폼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권 지역에서 리플렛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스캔이라고 하는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실시간으로 리플이 얼마나 많이 소각이 되고 얼마나 빠르게 소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몇 개의 리플이 소각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RLUSD가 출시된 이후에 더 빠르게 소각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약 1,350만 개가 소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일단은 그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생 3대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직, 성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학습했던 그런 지식을 통해 남들에게,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를 제가 느끼면서 좀 굉장히 그게 저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진정성 있는 채널 운영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 시대가 자유롭게 펼쳐졌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혹은 TV에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신 그런 석학들의 어떤 강연도 모두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제 영상을 봐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과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떠먹여주는 TV의 구독자님들도 항상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내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좀 안전 투자하고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지만 미래 한 2030년을 좀 목표로 잡고 있는데 투자사관학교를 좀 만들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정말 머지않은 시점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암호화폐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포부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 내각을 통해서 뭐 크립토 차르 부서라든지 차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상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위급 인사들을 다 배치하는 걸 봤을 때 모조리 다 친암호화폐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암호화폐에 대한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도권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성숙 단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좀 발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 이제 항소까지 좀 질질 끌면서 계속 좀 시간 끌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EC의 위원장 자체가 이제 세대 교체가 곧 이뤄지거든요.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리플이 법적 공방으로 눌리고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시계의 저울질을 좀 당해왔다면 이제는 폴 애킨스를 필두로 한 마크 우에다라든지 헤스터 피어스와 같은 친가상자산 위원들로 꾸려지면서 이제 SEC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암호화폐 법제화를 만드는 부분에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플의 좋은 상승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다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들어선 이후에는 리플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기류로 알트 시즌을 도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라든지 차기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라든지 미국의 경제자문위원회 스테판 미란이 또 들어오고 백악관을 필두로 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산업을 이제 성숙하게 할 크립토 차르 부서에 또 이제 페이팔 마피아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삭스 또한 과거에 또 리플에 옹호 발언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고위급 인사들이 다 친암호화폐 정책자로 들어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큰 불장 사이클이 한번 크게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말보다는 우리가 지금 국제 기구들에서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과거부터 연준에서는 CBDC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없이는 결제에 대한 혁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기조연설을 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도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보고서, 논문을 내면서 CBDC에 대한 개념 증명과 현재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코리아와 BIS, 국제결제은행이 손을 잡아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토크나 지급 프로젝트 아고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그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태세 전환할 수 있는 말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CBDC의 시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결제의 자유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아젠다를 보거나 G20 정상회담의 그런 의제들을 봤을 때도 항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제를 명시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산업을 구축하고 있고 이제 시범 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CBDC의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CBDC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통제권으로 들어가는 시대라고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그냥 등한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미리 좀 준비하는 자세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란 무엇인가요? 네,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POS라고 하는 Proof of Stake에 관련된 그런 코인들에서 이제 그 재단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예치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했을 때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놓고 그 예치한 코인으로서 보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 저희가 참여를 해서 노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검증자로서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리워드를 코인으로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 맡겨서 이자 받는 것처럼 코인도 POS 기반의 그런 몇몇 재단들이 이제 스테이킹 상품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맡겼을 때 해당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다 그 재단의 그런 스테이킹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자 차이가 좀 있지만 스테이킹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업비트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에이다, 코스모스 이 5개 종목을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개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복리 효과로서 코인이 이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테이킹 상품 또한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킹 코인도 뭐 이렇게 격가지로 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하실 때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한해서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밈코인 중에 눈여겨보는 코인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밈코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 뭔가 유행성을 따라가는 코인, 이 밈이라는 뜻을 이제 그대로 취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반드시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코인들은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 굉장히 상단에 있거든요. 10위권, 20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글로벌 메이저 코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기관의 채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이 또한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화할 때 굉장히 참고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월가에서 만든 하나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EDX 마켓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4가지의 코인이 상장됐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디지털 은인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4가지가 상장이 됐다가 작년 중반부 기점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가지 코인만 인덱스로 활용이 되는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그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외에도 벡트라고 하는 하나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곧 취임을 하게 되면 그 트럼프 미디어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설도 들었던 그런 하나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의 뒷배를 봤을 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기득권 거래소 그룹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들은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 암호화폐 플랫폼인 벡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그 자금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그 프로젝트와 함께 합류가 되면서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또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굉장히 초기부터 인덱스로 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조금 더 나가서 페페 정도는 좀 괜찮다고 봐요. 페페도 지금 벡트에서도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했을 때 반드시 알트 시즌이 좀 오게 된다면 좋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린이가 암호화폐, 리플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코인 지식이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뭐 CBDC에 대한 이런 차이점이라든지 블록체인에 있어서 뭐 레이어 1, 2, 뭐 제로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세분화가 돼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용어부터 좀 아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일단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기관의 채택을 받은 그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일단 현재 암호화폐의 대표로 있는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왜 생겨났고 언제 생겨났고 누가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리플이라는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리플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ODL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On Demand Liquidity라고 해서 최근에는 리플 페이먼트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송금 솔루션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개념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 또한 리플사가 지금 현재 2017년 말부터 계속 락업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라고 하는 그런 지갑이 있습니다. 그 에스크로 물량이 왜 있고 어떻게 활성화가 돼서 지금 몇 개의 물량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연준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 실제로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뒷배를 봤을 때는 그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세력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